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민석과 지연 부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결혼 3년 차를 맞이한 이 부부는 평범한 맞벌이 직장인이었죠. 민석은 35살로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지연은 32로 중견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지만, 둘 사이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난임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병원을 오가며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석은 정자 활동성이 낮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민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괜찮다며 민석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둘은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게 2년이 흘러갔고 부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의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해 왔습니다. 34세 태수였죠. 태수는 해외 지사 근무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인재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리더십으로 팀원들의 신뢰를 빠르게 얻었습니다. 지연도 태수의 업무 스타일에 감탄했죠. 민석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태수는 결단력이 있었고 말투도 힘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태수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업무상 태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둘 사이엔 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야근을 함께하며 저녁을 먹고 프로젝트 출장을 함께 다니면서 점점 가까워졌죠. 태수는 지연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지연은 태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이야기도 털어놨어요. 태수는 위로해 주었고 지연은 그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민석에게서 받지 못한 감정적인 지지를 태수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죠. 어느 금요일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둘은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 잔 더 할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호텔바에 앉아 와인을 마셨죠.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분위기는 무르익었어요. 그날 밤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지연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태수의 품에서 느끼는 감정이 너무나 강렬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혹은 야근을 핑계로 시간을 만들었죠. 지연은 민석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수를 만났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태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믿고 있었죠. 지연이 야근이 많다고 하면 저녁을 챙겨주기도 했고 출장 다녀오면 피곤하겠다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지연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고 아침마다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봤는데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토록 원하던 임신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과의 관계도 있었고 태수와의 관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은 난임 판정을 받았었죠. 지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태수의 아이일 거라고요. 지연은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남편인 민석에게 말하자니 이 아이가 정말 민석의 아이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태수에게 말하자니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태수는 미혼이었고 아이를 원할 리 없었죠. 게다가 회사에서 불륜 관계가 들통나면 둘 다 큰 문제에 휘말리게 뻔했습니다. 지연은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을 찾았어요.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 6주차라고 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에 지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티가 날 거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은 그날 저녁 민석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석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냐며 몇 번이나 되물었죠.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자. 그제야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적이라며 지연을 끌어안았어요. 민석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된 것에 감격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은 복잡했어요. 민석의 기쁨이 클수록 지연의 죄책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지연은 태수를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업무 이야기를 꺼냈지만 지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태수가 따로 만나자고 했고 둘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태수는 요즘 왜 그러냐며 물었죠.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임신했다고요.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죠. 지연은 남편에게 이미 말했고 남편은 자기 아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실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했죠. 하지만 남편이 난임 판정을 받았다는 걸 태수도 알고 있었어요. 둘 다 이 아이가 태수의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켜보자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 이후로 태수와 지연의 관계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회사에서도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지연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져도 참았고 몸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죠. 민석은 임신한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따라와 주었고 영양제며 과일이며 챙겨주기에 바빴어요. 시부모님도 손주를 갖게 된다며 기뻐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이 부담스러웠죠. 임신 석 개월째 접어들자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태수도 겉으로는 축하한다며 웃어 보였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둘은 더 이상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죠. 이 비밀은 영원히 묻어두기로 한 거였어요. 지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누가 친아버지든 상관없이 민석의 아이로 키우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수를 닮았다면 어떡하죠? 민석이 의심하면 어떡할까요? 지연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민석을 보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기 방을 꾸미고 육아 책을 읽으며 행복해했어요. 지연은 그런 민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임신 5개월째 되던 날 지연은 태수와 마주쳤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였어요. 태수는 지연의 배를 힐끗 보더니 건강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이후로 둘은 서로를 피했어요.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지연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수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어갈 무렵 지연은 예상치 못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 정도 일렀지만 진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민석은 급히 병원으로 아내를 데려갔고 지연은 곧바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세상에 나왔죠.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민석은 분만실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다는 감격이 밀려왔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또렷했거든요. 쌍꺼풀이 선명했고 콧날이 오똑했으며 눈매가 길었어요. 민석은 단꺼풀이었고 코도 낮은 편이었죠. 지연은 순간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태수를 닮았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요.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민석이 분만실로 들어왔을 때도 최대한 태연한 척했죠. 민석은 아이를 보며 감격해했지만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신생아실로 옮겨진 아이를 보러 왔을 때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민석과 지연을 보며 말했어요. 아기가 참 이쁘게 생겼네요. 그런데 아빠랑은 전혀 안 닮으셨어요. 엄마 쪽 집안 얼굴인가 봐요.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아마 친정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며 둘러댔죠. 간호사는 그렇구나 하며 웃었지만 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민석의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민석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분유를 먹일 때도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지연은 산후조리를 하면서도 민석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간 와서 도와주셨는데 그때도 민석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주가 누굴 닮았냐고 물어봤을 때 민석은 잘 모르겠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산후 3주가 지났을 무렵 민석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에게는 회사 일로 잠깐 나간다고만 했죠. 하지만 민석이 간 곳은 병원이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민석은 상담실에 앉아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다고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과 민석의 타액 샘플을 채취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민석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 아이가 아닐까, 아내가 나를 배신한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혹시 간호사의 말이 그냥 농담이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얼굴이 확실하지 않은 걸 수도 있었습니다. 민석은 지연에게 평소처럼 대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지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석은 회사 일을 핑계로 조퇴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죠. 상담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결과란을 보는 순간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자 관계 아님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죠. 확률은 0%였습니다. 의사는 죄송하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확실하니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석은 병원을 나와 차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결과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죠.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3년간 기다려온 아이가 자신의 피가 아니라는 것. 민석은 핸들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석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내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민석이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은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죠. 민석을 보자 지연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회사 일은 다 끝났냐고요.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어요. 지연은 민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무슨 일 있냐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진짜 확인 검사했어.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안고 있던 아이가 무겁게 느껴졌죠. 민석은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부자 관계 아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연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이 아이 누구 자식이야? 정확히 말해봐.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 팀장이야. 민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회사 팀장이라고 전에 이야기 들었던 그 사람이었죠. 민석은 언제부터냐고 다그쳤습니다. 지연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작년 가을부터였다고. 출장 갔을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민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난임으로 힘들어하며 아내를 위로하고 있을 때 지연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민석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벽에 구멍이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지연은 계속해서 울며 변명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점점 감정이 깊어졌고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도 혼란스러웠다고. 누구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당신의 아이이길 바랐다고 말했어요.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내 아이이길 바랐다고. 그럼 태수는 알고 있냐고 물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지만 둘 다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대답했어요. 민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 민석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죠.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민석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밤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죠. 지연은 주저앉아 울었지만 민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민석이 떠난 후 지연은 한참을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지연은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야 했어요. 민석이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했죠. 지연은 서둘러 옷가지와 아이,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짐을 싸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갈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지연은 결국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모텔방에 들어서자 눈물이 다시 쏟아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태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민석이 다 알아버렸어. 친자 확인 검사까지 했대.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도와줘. 하지만 태수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회사에 연락해
당분간 쉬겠다고 했습니다. 출산 휴가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태수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지금 만날 수 없다고, 자신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죠.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태수와 지연의 관계를 눈치챘던 것 같았어요. 태수는 사표를 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덧붙였죠. 지연은 모텔 방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고 지연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태수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죠. 지연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태수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죠. 지연은 다시 한번 태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수의 집 주소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아이를 안고 태수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태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죠. 결국 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피곤한 얼굴로 지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죠. 지연은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태수의 집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죠.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사표 냈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민석 형이 인사팀에 모든 걸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이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거죠. 태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까지 당할 것 같다고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위자료를 수천만 원 물어야 할 수도 있대.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연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태수는 지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태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자. 지연은 태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냐고 묻자. 태수는 해외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자신은 예전에 동남아 지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그곳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에 남아있으면 둘 다 힘들어질 거라며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죠.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둘은 한국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수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지연도 최소한의 짐만 챙겼죠. 부모님께는 잠시 해외에서 지낼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지연은 괜찮다며 안심시켰죠. 민석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연락해봤자 소용없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둘은 아이를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지연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지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옆자리에서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 시작하자며 조용히 말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동남아의 한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낯선 언어가 지연을 맞이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태수의 지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태수가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가구도 없고 허름했지만
둘에겐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밤이 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재웠죠. 태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태수 옆에 섰어요. 낯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둘은 말없이 서 있었죠.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잘해보자고, 여기서 사업 시작하면 잘 될 거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선택했으니 최선을 다해야 했죠. 그날 밤 지연은 아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해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태수는 지인의 소개로 무역업 관련 일을 시작했고, 지연은 집에서 아이를 돌봤죠.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시작한 사업은 현지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업자 등록부터 복잡했고, 세금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컸죠. 태수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현지어는 전혀 몰랐거든요. 통역을 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혼자 해결하려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태수의 첫 번째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투자한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태수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엔 현지 식당업에 투자하기로 했죠. 한국 음식점을 열면 교민들과 현지인들이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은 돈을 모두 투자해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지연도 아이를 업고 가게 일을 도왔죠. 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았고 경쟁도 심했어요. 손님은 별로 없었고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그 무렵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열이 내리지 않아 지연은 급히 병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현지 병원비는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었거든요. 간단한 진료와 약값만 해도 10만 원이 훌쩍 넘었죠. 의사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으니 푹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밤이면 추웠고, 낮에는 더웠죠. 아이는 자주 아팠고,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지연은 점점 지쳐갔어요. 태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니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죠. 처음엔 그냥 잠들기만 했지만 점차 지연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지연은 아니라고, 우리 함께 결정한 거라고 말했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며 후회했죠. 지연은 그런 태수를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 돌아왔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했죠. 지연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갑자기 화를 내며 탁자를 걷어찼어요. 그러더니 지연에게 다가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위로를 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지연은 뒤로 물러섰지만 태수는 계속 다가왔죠. 그리고 처음으로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수가 자신을 때리다니. 아이는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태수는 정신을 차린 듯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수의 변한 모습이 두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잔뜩 남았고.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지연에게 화를 내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죠. 한 번은 아이가 밤새 울자 시끄럽다며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지연은 아이를 안고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태수는 예전에 그 다정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패와 좌절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연은 후회했습니다. 이곳으로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태수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연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죠. 가끔 새벽에 들어와서는 샤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지연은 불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싸움만 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죠. 태수는 점점 더 집을 비웠고 지연은 아이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지연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태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나라로 갈 거라고 덧붙였어요. 여기서 아는 사람을 통해 중동 쪽으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죠. 지연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하지만 너희는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다그쳤어요. 태수는 솔직하게 말했죠. 현지 여자를 만났다고 그 여자와 함께 떠날 거라고요. 지연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억지로 함께 있으려니 힘들다고 했죠.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며 변명했습니다. 지연은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울먹이며 물었어요.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서는 모습이 너무나 가벼워 보였어요. 지연은 아이를 안고 현관 앞에 서 있었죠. 태수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도 따라 울었죠. 둘만 남겨진 아파트는 너무나 고요했고 동시에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지연을 짓눌렀어요. 며칠 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밀린 월세를 내라고 했어요. 태수가 석 달치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거였죠. 지연은 돈이 없다고 말했지만 집주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지 않으면 짐을 내다 버리겠다고 했어요. 지연은 막막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얼마 없었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죠. 비자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이 아이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남은 돈을 모두 모아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편도 표밖에 살 수 없었죠. 짐도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아이까지 안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출국 전날 밤 지연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석 개월 동안 살았던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품고 왔지만 결국 절망만 안고 떠나는 거였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거리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누굴 만나야 할까?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연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약속할게. 아이는 지연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안고 공항 로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섭기만 했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공항 의자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바로 민석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지연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민석이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냐는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한참 침묵하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한국에 돌아왔다고, 아이와 함께 돌아왔다고 말했죠. 혹시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왜 돌아왔냐고, 태수는 어디 있냐고 물었죠. 지연은 울먹이며 태수가 떠났다고,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떠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석은 비웃는 듯한 웃음을 흘렸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요. 지연은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 얼굴만이라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석은 거절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다고. 그 아이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고 냉정하게 말했죠. 지연은 제발이라며 울었지만 민석은 단호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만든 죄의 증거야.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으니 내가 책임지고 잘 키워,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공항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태수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지연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일단 갈 곳을 찾아야 했어요. 지연은 남은 돈으로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곳에서 지연과 아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 단절에다가 아이까지 있으니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결국 지연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어요. 아이는 고시원에 혼자 두고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어떡하나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죠. 몇 달이 지나자 지연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신청했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찾았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밤마다 아이를 재우며 지연은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민석에게 충실했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지연은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커서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요. 한편 민석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가끔 지연과 아이 생각이 났지만 애써 떨쳐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민석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믿음이 깨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지연은 아이를 안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돌이 넘어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자신의 잘못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결국 죄가 되었고,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죠. 지연은 비록 혼자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